미미의 꿀잠 동화. 자린고비. 옛날 어느 마을에 자린고비가 살았어요. 자린고비는 지독한 구두쇠였지요. 뭐든지 아끼고 악착같이 재산을 모아 부자가 되었는데도 어려서의 가난을 잊지 않고 여전히 아껴 썼어요. 자린고비는 배가 부르게 든든히 먹는 일이 없었고,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불을 켜지 않으려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찬바람이 쌩쌩 부는 추운 겨울에도 방에 불을 떼지 않았지요. 자린고비와 살다 보니 아내도 구두쇠가 되었어요. 어느 날 자린고비의 아내가 아침 준비를 하는데 문 밖에서 생선 장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생선 사시오, 생선. 싱싱한 생선이요. 아내는 생선 장수를 불러 세웠어요. 이게 큰가, 저게 큰가? 이게 싱싱한가, 저게 싱싱한가? 아내는 이 생선 저 생선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마구 주물럭거렸어요. 대체 생선을 살 거요, 말 거요? 생선을 그렇게 주물럭거리면 어떡하오? 생선 장수가 화를 냈어요. 아니, 좀 만졌기로 써니 생선이 달아 없어지기라도 합니까? 아내는 생선을 주물럭거리다가 사지도 않고 돌아섰어요. 아내의 손에는 생선 비린내가 가득했지요. 아내는 얼른 부엌으로 달려가서 솥에 물을 가득 붓고 손을 씻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푹 끓여 아침상을 차렸지요. 밥상에 둘러앉은 식구들은 국에서 나는 생선 냄새를 맡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웬 생선국이요? 자린고비가 물었어요. 내가 생선 만진 손을 씻어서 국을 끓였지요. 아내는 자기가 한 일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자린고비가 쯧쯧 혀를 찼어요. 이렇게 아까울 때가 있나? 그 손을 우물에다 씻었으면 온 동네 사람들이 생선국을 먹을 수 있었을 게 아니오. 아내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놀랍게도 자린고비가 소금에 절인 굴비 한 마리를 사가지고 왔어요. 가족들은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지요. 모두 신이 나서 군침을 꿀깍꿀깍 삼켰어요. 그런데 자린고비는 굴비를 실에 매어 천장에 대롱대롱 매다는 게 아니겠어요? 여보, 굴비를 굽지도 않고 천장에 매달아두면 어떡해요? 모르는 소리 마시오. 보기만 해도 입에서 군침이 도니 반찬이 따로 필요 없소. 저녁이 되어 온 식구가 밥상에 둘러앉았어요. 밥상에 반찬은 하나도 없고 밥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요. 이렇게 밥 한 술 입에 물고 굴비 한 번 쳐다보고 밥 한 술 입에 물고 굴비 한 번 쳐다보고 이렇게 하면 밥이 술술 넘어갈 게다. 어이, 짜다.
생선을 먹는 줄 알고 좋아라 했던 아이들은 무척이나 실망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밥을 꾸역꾸역 먹었어요. 그런데 막내 아들이 굴비가 너무 먹고 싶어서 밥 한 술 입에 물고 굴비를 2번 쳐다보았어요. 그러자 자린고비가 호통을 쳤어요. 이놈, 이렇게 해퍼서야 밥 한 술에 굴비를 2번이나 쳐다보다니 짜지도 않느냐? 이제 남은 밥은 그냥 먹어라. 막내 아들은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도 고개를 푹 숙이고 밥만 먹어야 했지요. 어느 날은 자린고비가 장독 뚜껑을 열었는데 파리 한 마리가 날아왔어요. 파리는 빙빙 돌다가 뚜껑 열린 장독 속으로 쏙 들어가 된장 위에 앉았어요. 아이고, 이놈이 아까운 된장을 훔쳐먹네. 자린고비가 파리를 잡으려고 하자 파리는 획 하고 날아갔어요. 자린고비는 달아나는 파리를 당장 쫓아갔지요. 저놈 다리에 된장 묻은 것 좀 보게. 에고, 아까운 내 된장. 자린고비는 아까워서 발을 동동 굴렀어요. 내 이놈의 파리를 꼭 잡고 말 테다. 자린고비의 집마당을 앵앵 맴돌던 파리는 담장 밖으로 날아갔어요. 자린고비도 파리를 따라서 밖으로 뛰어갔지요. 심리를 뒤쫓아가서 결국 파리를 잡은 자린고비는 씩씩거리며 말했어요. 이놈의 파리야, 어서 내 된장 내놓아라. 자린고비는 파리를 쪽쪽 빨아먹은 뒤에야 놓아주었어요. 자린고비의 이웃에는 달랑곱재기라는 친구가 살았어요. 달랑곱재기도 보통 구두쇠가 아니었지요. 하루는 둘이서 나란히 길을 가게 되었어요. 자린고비와 달랑곱재기는 집신이 다를까봐 걱정이 되어 집신을 벗어들고 맨발로 걸어갔어요. 길을 가다가 맞은 쪽에서 사람이 걸어오자 두 사람은 재빨리 집신을 신었어요. 아무리 지독한 구두쇠라 할지라도 체면이 있으니 남이 보는 데서 맨발로 걸어갈 수는 없었지요. 집신을 신고 나서 달랑곱재기는 가던 길을 계속 걸어갔어요. 달랑곱재기가 한참을 가다가 뒤돌아보니 자린고비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보게, 왜 거기 가만히 서 있나? 달랑곱재기가 묻자 자린고비가 대답했어요. 잠깐이라도 걸으면 집신이 다를 게 아닌가. 사람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거라네. 자린고비는 다시 집신을 벗어들고 맨발로 걸어갔어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주르르 흐르는 몹시 더운 여름날이었어요. 자린고비와 달랑곱재기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났어요. 두 사람은 똑같이 손에 젖부채를 들고 있었지요. 달랑곱재기는 젖부채를 한 칸만 펴서 살랑살랑 얼굴을 붙였어요. 이렇게 한 칸만 펴서 쓰면 10년은 거뜬히 쓸 수 있다네.
달랑곱재기는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을 알려준다는 듯이 으스대며 말했어요. 그러자 자린고비가 부채를 쫙 펴들고 말했어요. 씀씀이가 그렇게 해퍼서야. 나는 부채를 그냥 두고 얼굴을 이리저리 돌린다네. 자린고비는 부채 닳는 것이 아까워서 부채는 가만히 두고 도리질을 한 거지요. 이렇게 쓰면 평생 쓰고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다네. 정말 대단하네. 달랑곱재기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어느 겨울날 달랑곱재기가 자린고비 집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어요. 두 사람이 이불을 깔고 나란히 누워 잠을 자려는데 창호지에 뚫린 주먹만한 구멍으로 찬바람이 들어왔어요. 방바닥에 불을 떼지 않아 추워 죽겠는데 찬바람까지 들어오니 잠을 잘 수가 없었지요.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데 어째서 막아놓지 않는 건가? 달랑곱재기는 가지고 있던 종잇조각에 저녁 먹고 남은 밥풀을 붙여 창호지의 구멍을 때웠어요. 그러고 나서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당겨 덮고 간신히 잠이 들었지요. 다음날 달랑곱재기가 집으로 갈 채비를 하며 말했어요. 창호지에 붙인 종잇조각은 내 것이니 떼어 가겠네. 그 말을 들은 자린고비가 말했어요. 종이 조각에 밥풀이 3개나 붙었네. 밥풀은 우리 집 것이니 두고 가게. 자린고비는 밥풀을 박박 긁어내고 종잇조각만 돌려주었답니다. 수달은 누구의 것인가? 옛날에 가난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농부가 살았어요.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땀 흘려 가꾸고 가을에는 추수를 했지요. 하지만 한겨울이 되자 일거리도 떨어지고 먹을거리도 떨어졌어요. 농부의 아내가 한숨을 푹 쉬며 말했어요. 에휴, 쌀독이 텅 비었네. 이제 곧 설인데 어쩐담. 설에 남들은 다 해먹는 떡도 못 해먹고 이러다간 죽도 끓여먹기 힘들겠어. 옆에서 그 말을 들은 농부가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나가서 쌀을 구해오리다. 농부는 아내를 달래주고 밖으로 나왔어요. 어떻게든 돈을 구해 식구들에게 떡도 해주고 설빔도 해주고 싶었지요. 밖에는 찬바람이 쌩쌩 불어 무척 추웠어요. 농부는 옷깃을 여미고 돈이 될 만한 곳을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지나가다 보니 어느 집 마당에 커다란 통나무가 잔뜩 쌓여 있었어요. 농부는 장작이라도 패볼까 하여 안으로 들어가 보았어요. 주인장 계십니까? 무슨 일이요? 뭐 시키실 일 없으십니까? 제가 장작 좀 패드릴까요? 됐소. 우리 아들 시키면 돼요.
아, 네. 그런데 아드님은 어디 갔습니까? 족제비 잡으러 산에 갔소. 옳거니 나도 족제비를 잡아 장에 내다 팔아야겠다. 농부는 좋은 수라고 생각하며 냉큼 산으로 올라갔어요. 얼마 올라가지 않아 하늘이 어둑해지더니 눈이 펄펄 내리기 시작했어요. 찬바람도 더욱 세게 불어 농부는 몹시 추웠어요. 하지만 집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기운을 냈어요. 농부는 바위 틈이며 썩은 나무 기둥이며 이곳저곳을 기웃기웃하며 열심히 족제비 굴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다 저 아래 커다란 나무 둥지 아래 작은 굴이 보였어요. 옳거니 저기 족제비가 있겠구나. 농부가 달려가서 굴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족제비가 아니라 수달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라, 수달이 있네? 농부는 크게 기뻐했어요. 수달의 털가죽은 아주 귀하고 비싸서 큰 값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거 운이 좋은걸? 이제 설을 셀 걱정 없겠어. 농부가 손을 뻗어 수달을 잡으려고 하는데 수달이 굴 밖으로 쏙 빠져나갔어요. 수달이 눈밭에서 이리저리 날뛰어서 좀처럼 잡을 수가 없었어요. 내 꼭 잡고 말 테다. 농부는 있는 힘을 다해 수달을 쫓아갔어요. 하지만 수달은 잽싸게 달려 눈 깜짝할 사이에 마을까지 내려갔어요. 농부도 놓칠세라 헐레벌떡 수달을 따라갔지요. 마을에 이르러서 이제 지쳐 힘이 빠진 수달을 다 잡았다 싶었는데 그만 얼어붙은 눈길에 꽈당 하고 미끄러졌어요. 그런데 그때 개 한 마리가 불쑥 나타나더니 슬금슬금 기어가던 수달을 덥석 물고는 자기 집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 집은 욕심쟁이 부자 영감이 사는 집이었어요. 욕심쟁이 영감은 수달을 몰고 온 개를 보고 좋아서 해벌쭉 웃었어요. 아이고 기특해라. 어디서 이런 귀한 수달을 물고 왔느냐? 그때 농부가 헉헉거리며 대문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 개가 몰고 온 수달은 제 것입니다. 돌려주시지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제가 족제비 굴에서 찾아내어 산에서부터 따라온 것입니다. 우리 개가 잡아왔으니 이 수달은 이제 내 것이요. 두 사람은 서로 수달이 자기 것이라고 옥신각신 싸우다가 수달을 들고 원님을 찾아갔어요. 싸움을 구경하던 동네 사람들도 함께 우르르 몰려갔지요. 원님 앞에서 먼저 농부가 말했어요. 원님, 제가 산에 가서 수달을 찾아내 몰고 오지 않았다면 저 개가 어떻게 수달을 잡을 수 있었겠습니까? 욕심쟁이 영감도 지지 않고 말했어요. 농부가 수달을 먼저 봤을지는 몰라도 결국 수달을 잡은 것은
우리 개입니다. 아닙니다. 이미 수달이 지쳐서 다 잡은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손만 뻗으면 되는 거였지요. 눈길에 잠깐 넘어졌는데 그 틈에 갑자기 개가 나타나 가로채 가지고 간 것입니다. 예, 그것 보십시오. 농부는 수달을 놓쳤고 수달이 이때다 싶어 도망가던 차에 우리 개가 잡은 것이니 제 것이 당연합니다. 농부와 욕심쟁이 영감의 말을 들은 원님은 어떻게 판결을 내려야 할지 도통 생각이 나질 않았어요. 이것 참 고민이로다. 농부의 말을 들으면 농부의 말이 맞는 것 같고, 개주인의 말을 들으면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으니 어떻게 판결을 내려야 할지 모르겠군. 농부와 욕심쟁이 영감은 원님이 자기 편을 들어주기를 바라며 판결을 기다렸어요. 잠시 후 원님이 입을 열었어요. 어험, 두 사람의 말이 모두 맞다. 그러니 저 수달을 반씩 나눠 갖도록 해라. 재판을 구경하던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수군댔어요. 쯧쯧, 제값도 못 받고 아까운 수달만 버리겠군. 농부와 욕심쟁이 영감도 못마땅했지만 원님의 판결이니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때 구경하던 한 아이가 앞으로 나섰어요. 원님, 제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무슨 생각이 있어 이리 나서느냐? 한번 들어보기나 하자. 원님이 말했어요. 농부는 털가죽을 가지려고 수달을 쫓고 개는 고기가 탐나서 수달을 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농부에게는 수달 가죽을 주고 개에게는 수달 고기를 주면 어떻겠습니까? 옳거니 맞는 말이네. 영리한 아이로구나. 구경하던 사람들이 모두 옳은 말이라며 감탄했어요. 원님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농부는 기뻐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얻을 것이 없어진 욕심쟁이 영감은 민망하여 헛기침만 했어요. 농부는 수달 가죽을 비싼 값에 팔아서 설을 잘 쇠었어요. 맛있는 떡도 하고 고깃국도 끓이고 아이들에게 고운 설빔도 해주었답니다. 빨간 부채, 파란 부채.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어요. 그날도 나무꾼은 산에 나무를 하러 갔지요. 열심히 일하느라 땀을 뻘뻘 흘리던 나무꾼이 바위에 앉아 잠시 쉬려고 할 때였어요. 아니, 이게 웬 비단주머니지? 나무꾼은 땅에 떨어져 있는 비단주머니를 주었어요. 비단주머니 안에는 빨간 부채와 파란 부채가 들어있었어요. 더운데 마침 잘 됐다. 나무꾼은 빨간 부채를 꺼내 헐랑헐랑 붙이며 땀을 식혔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시원한 바람이 이는가 싶더니 갑자기 코가 쑥 길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내 코가 왜 이렇게 됐지? 놀란 나무꾼은 이번에는 파란 부채를 꺼내 다시 활랑활랑 붙여보았어요. 그러자 길었던 코가 다시 쏙 줄어들었어요. 세상에, 요술부채로군. 나무꾼은 빨간 부채를 붙였다, 파란 부채를 붙였다 하며 신기해했어요. 집에 돌아온 나무꾼은 아내에게 요술부채를 시험해 보기로 했어요. 여보, 내가 부채질을 해주겠소. 나무꾼이 빨간 부채를 설렁설렁 붙이자 아내의 코가 쭉쭉 늘어났어요. 에구머니, 내 코가 왜 이러지? 나무꾼이 파란 부채를 붙이자 아내의 코는 다시 줄어들었지요. 산에서 주운 부채는 요술부채가 틀림없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여보, 쌀독에 쌀이 한 톨도 없어요. 아내가 한숨을 쉬며 말하자 나무꾼이 말했어요. 내가 나가서 쌀을 구해보리다. 나무꾼은 건넌 마을 부자 영감을 찾아가 쌀을 구워달라고 했어요. 뭐? 쌀을 구워달라고? 어림없는 소리. 부자 영감이 버럭 화를 냈어요. 나무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터덜터덜 돌아왔지요. 며칠 뒤 부자 영감 집에서 잔치가 열렸어요. 나무꾼에게는 쌀 한 가마니도 구워주지 않았던 부자 영감이 떡이며 전이며 맛있는 음식을 가득 해놓고 사람들을 불렀어요. 나무꾼은 빨간 부채와 파란 부채를 가지고 잔칫집으로 갔어요. 부자 영감은 마루에 앉아 마을 사람들과 잔치를 즐기고 있었지요. 나무꾼은 슬그머니 부자 영감 옆에 앉았어요. 더우시죠? 제가 부채를 붙여드리겠습니다. 나무꾼은 부자 영감 얼굴에 빨간 부채를 살랑살랑 붙이고 얼른 집으로 돌아왔어요. 부자 영감은 뒤늦게 코가 팔뚝만큼 길어진 것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아이쿠, 갑자기 이게 어찌된 일이지? 놀란 영감은 용한 의원들을 다 불러 고쳐보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마침내 부자 영감은 코를 원래대로 해주는 사람에게 자기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고 했어요. 이제 내가 나설 차례가 되었군. 나무꾼은 파란 부채를 소매단 속에 몰래 숨겨서 부잣집으로 갔어요. 부자는 나무꾼이 못 믿어왔지만 이것저것 가릴 때가 아니었지요. 방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코를 고치는 동안 눈을 꼭 감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 눈을 뜨면 영영 고칠 수가 없습니다. 부자 영감은 나무꾼이 시키는 대로 눈을 꼭 감았어요. 나무꾼은 감춰왔던 파란 부채를 슬쩍 꺼내 영감의 얼굴에 설렁설렁 붙였어요.
그러자 영감의 코는 다시 원래대로 줄어들었어요. 나무꾼은 부자 영감의 코를 고쳐주고 약속대로 재산의 절반을 받았지요. 히히히, 신난다. 이제 힘들게 나무를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어. 나무꾼은 싱글벙글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일은 하지 않고 빈둥거리며 놀기만 했지요. 어느 날 나무꾼은 할 일 없이 빈둥거리다가 갑자기 심심해졌어요. 빨간 부채와 파란 부채를 번갈아 가며 코를 쑥 늘였다가 다시 쏙 줄였다가 했지요. 그러다가 코가 어디까지 늘어날지 궁금해졌어요. 빨간 부채를 계속 붙이면 코가 얼마만큼 길어질까? 하늘만큼 길어지려나? 나무꾼은 마당에 있는 평상에 누워 빨간 부채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나무꾼의 코는 쭉쭉쭉 늘어나 지붕 높이만큼 길어졌어요. 부채를 계속 붙이자 코는 구름을 뚫고 하늘나라까지 올라갔어요. 때마침 하늘을 걷고 있던 옥황상제가 나무꾼의 코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어요. 여봐라. 저게 뭔데 하늘마당을 뚫고 올라오느냐? 괘씸한 지고 당장 묶어라. 옥황상제의 명령에 신하들이 달려와 나무꾼의 코를 궁전 기둥에 꽁꽁 묶었어요. 아야! 넉넉고 부채질을 하던 나무꾼은 깜짝 놀랐어요. 나무꾼은 얼른 파란 부채를 찾아들고 마구 붙였어요. 그런데 코가 기둥에 묶여있는 바람에 코가 짧아질수록 나무꾼의 몸은 하늘로 둥둥 떠올랐어요. 아이고, 사람 살려! 옥황상제가 그걸 보고 말했어요. 이제 됐다. 그만 풀어주어라. 신하들이 코를 풀어주자 허공에서 버둥거리던 나무꾼은 비명을 지르며 아래로 떨어졌어요. 나 죽네, 나 죽어! 나무꾼은 마당에 털썩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아이고, 이 부채들 때문에 하마터면 내 명줄이 짧아질 뻔했어. 나무꾼은 빨간 부채와 파란 부채를 비단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처음 주웠던 자리에 도로 갖다 놓았지요. 그 후 빨간 부채와 파란 부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꿀잠 자는 편안한 밤 되세요.